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받아낼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다르게 행동하시나요? 물론 어느 정도는 다들 그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노골적이라면,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그건 경계해야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무 말을 할 수 없겠죠. 그건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선을 넘어서 앞과 뒤가 달랐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읽는 내내 세상에는 참 못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화도 났지만 눈물도 났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이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저를 분노하게 하고 또 눈물 짓게 했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굉장히 슬프고도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보다 많은 분이 알아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보통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는 말을 거짓말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게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와 저희 시어머니는 어느 정도는 그 말에 맞는 관계였어요. 시어머니는 딸이 없었고 저는 엄마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형들이 다들 엄청나게 잘나서 치여가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당연시 아주버님들은 다들 결혼도 잘 하셔서 제 손이 똥서인 동서들은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이긴 했어요. 대단히 부자고 돈이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정도는 다들 됩니다. 저랑 남편도 지금이야 그렇지만 처음 결혼하고 살림을 차려 살 때만 하더라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월급이 많지 않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도 집이 가난했던지라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었고 말이죠. 그때 시어머니가 몰래 뒤에서 챙겨주는 용돈 아니었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솥 윗동서인 형님 두 분이 워낙 유난이시라 시어머니는 늘 저를 뒤에서 챙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라도 저에게 더 줬다는 걸 알게 되는 날에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차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어머니, 이거 역차별이에요? 그러니까요. 더 못 산다고 더 주고 이런 거 정말 역차별이에요. 모든 아들에게 공평하셔야지. 그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군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 중인 재력가셨거든요. 시아버지가 대대로 유지인 집안의 장손이기도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어머니 앞으로 명의가 넘어간 땅이 재개발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었습니다. 자네, 죽기 전에는 절대 재산 나눠주지 마소. 시아버지가 거의 유언처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달라고 난리를 쳐도 시어머니는 주지 않으셨지만 말이죠. 아마 시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얼마나 유난이고 이 속에 밝은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남기신 거겠죠. 어느 순간 시어머니도 골치가 아프다 느끼신 건지 몰래 뒤에서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누구 형님들한테는 말하지 말거라. 당연하죠.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요. 그것들은 가진 것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들을 챙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원래 부모란 그런 법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네요. 엄마 없이 자란 저를 유독 더 챙겨주신 건 맞아요. 엄마도 없이 가난하게 하나 제대로 누리는 것도 없이 컸는데 이렇게 착하고 바르다고 저만 보면 입이 닳도록 칭찬하셨습니다. 아마도 형님들은 그게 더더욱 꼴보기 싫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신들은 올바른 가정에서 잘 자라서 하나 흠잡을 곳 없는 며느리들인데 흠이 차고 넘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시어머니가 늘 가장 잘해주셨으니까요. 늘 어머님은 막내 동서가 왜 그렇게 예쁘세요? 라는 말을 하곤 했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제가 나서서 저에게 더는 도움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나중에 똑같이 한 번에 챙겨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형님들의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더더욱 스트레스였으니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두 분 형님 내에 뭘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로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다 시어머니가 해주기도 했고, 차를 사거나 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목돈을 턱턱 내놓으셨습니다. 정식으로 재산을 물려주진 않으셨어도 할 거 이상으로 이미 다 하고 계셨어요. 복에 겨운 소리라고 저는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참 득실득실한다고도 말이죠. 그런 주제에 귀찮은 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정말 웃겼습니다. 아버님 제삿날 내가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음식은 못하겠네. 나도 그날 세미나가 있지 뭐야. 미안해, 막내 동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날 아무런 일이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억지로 붙잡고 일 시키는 것도 시키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런 마음으로 차리는 제사상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면 알겠다고 모르는 척 했었습니다. 네가 드센 형님들 사이에서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저도 형님들 없는 게 더 편해요.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거라. 어쨌든 한 가족 아니니.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는 잘 지내는 게 좋은 분 말이죠. 워낙 좋은 분이라 남한테 험한 소리도 잘 못하셨고, 며느리들이 자신을 귀찮아해도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그런 분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더더욱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느껴진다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것도 저였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했어요. 다들 시어머니에게는 관심조차 없었고 자주 찾아뵙지도 연락을 해오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저 말고는요.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여기다 올려놨던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전에 어머니가 버리셨잖아요. 내가? 생전 처음 듣는 일이라는 듯 말씀하실 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또 당분간 멀쩡하셨었거든요. 종종 뭔가를 까먹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많으시다고 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어머니 요즘 건망증이 조금 심해지신 것 같은데. 그럴 나이긴 하셔. 혹시 치매나 그런 건 아니시겠지? 설마 병원은 가보셨대? 혹시 치매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시어머니께 병원을 가보실 것을 권유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그럴 일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런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형님 두 분이 알아챌 정도였으니까요. 분명히 어제 전화를 하셨는데 오늘 전화를 하셔서는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랑 어제 통화하셨잖아요 했더니 엄청나게 당황하시던데?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지? 어머, 형님한테도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갑자기 전화해서는 반찬 보내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하도 안 와서 연락드렸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하시던데? 둘이 함께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사뭇 진지하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군요. 치매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 거 같죠? 어머머, 어떡해! 라고 말이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못 꺼내고 있었거든요. 형님들처럼 치매 환자 보살피기 힘들고 뭐 골치 아프고 그런 걸 떠나 어머님이 아픈 게 싫었어요. 치매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우울해한다고들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슬퍼하실 게 너무 슬펐습니다. 만약에 치매면 누가 모셔? 아니, 모시긴 누가 모셔요. 요양원에 보내야지. 그치? 치매 환자를 모시는 건 불가능하니까. 요즘 치매 환자 모시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더군요. 저는 더 듣기 싫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서는 말이죠. 제가 병원 모시고 가서 검사 받으시게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치매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그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하여간 지 혼자 착한 척은 다 해요. 진짜 재수없어. 지가 모실 것도 아니면서 우리한테 난리야. 정말 짜증나요. 구시렁거리는 그들의 말이 저는 사실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저 머릿속에는 오직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간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에게 병원을 가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검사해봤다. 니들도 느꼈겠지만 치매 맞아. 어머니,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덤덤하게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가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본인이 혼자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고 병명을 들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혼자 하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 슬펐어요. 제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너 속상할까봐 그랬다. 그리고 나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고. 저는 시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거의 오열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내는 데까진 지내보고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다. 내가 이미 조금 알아봤어. 왜 그러셨어요? 그걸 왜 알아보러 다니세요? 혼자 요양원을 알아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어떤 마음으로 요양원을 알아보고 다니셨는지, 그 마음이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원래 형님들도 제가 다 같이 보자고 하면 말끝에 꼬투리를 잡고 늘 네가 뭔데 모이라 마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냐 뭐 그런 반응이었는데 이번에는 순순히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예상하였을 테니까요. 어머니 치매 맞지? 그치? 아닐 수가 없어. 그건 치매가 맞아. 그러면 이제 정말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그러니까 그건 막내 동서가 알아보면 되지 않니?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이미 요양원에 보냈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니, 무슨 요양원에 보낸다는 소리가 그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모시고 살아? 어차피 막내 동서도 그럴 여유 없잖아. 그니까 자기가 모실 것도 아니면서. 제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저는 공무원이거든요. 아무래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모시고 사는 게 힘들긴 했습니다. 큰형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어머머, 치매 걸린 노인을 내가 어떻게 모셔? 사실 저도 상황이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모시라 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소집했던 것이었는데 큰형님네나 작은 형님네 두 집 모두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부인들 이야기에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아주버님들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았고요. 누구 하나가 모시자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자는 거죠. 내가 왜?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 것보다 전문시설이랑 의료진 다 있는 요양원이 낫지. 맞아. 지금 착한 사람이 흉내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게 더 나은 거라는 걸 왜 몰라? 사서 소용없는 짓을 왜 하느냐고.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날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의 말대로 일단은 조금 지켜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자주 들여다보기로 다들 동의했습니다. 물론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었지만요. 결국 제가 주로 시어머니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얼마간은 시어머니도 열심히 병원을 다니고 약을 열심히 드셔서 그런지 초반 얼마간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 사태는 급변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집안에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집에 들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큰 불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온 집안이 연기로 자욱했거든요. 어떡하니, 이제 어떡하니. 나는 저거 켜두고 나간 것도 기억이 안 난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멀쩡하세요. 가스에 배너 안전장치를 해두고 집안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장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했던 건 시어머니가 아직도 요양원에 가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그 이후로 시어머니 댁에 거의 오지 않은 큰형님이 정말 웬일로 과일을 사서 들고 시어머니 댁을 온 날이었어요. 하필 그날 말입니다.
어머,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바로 시어머니가 화장실이 어딘지를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해서 바지에 대변을 보신 거였어요.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셨고 말이죠. 큰형님은 자기가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상태로 가만히 앉아서 제가 올 때까지 온몸에 똥을 묻히고 계셨고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를 씻기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래도 누구더러 못이라는 소리가 나와? 큰형님은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놓고 소리만 지르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어머니 이제 막 잠드셨어요. 소리 좀 낮추세요. 아이고, 세상 효분하셨네. 효분하셨어. 그리고 본인이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 올 때까지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어놓고 뭘 한 게 있다고 화를 내긴 내세요? 뭐? 지금 동서 말 다 했어? 자기가 좀 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네. 그러니까 형님도 좀 하세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까지 듣고 있을 이유 없으니까. 그런 제 말에 어머머 거리기만 할 뿐 큰형님은 별다른 말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민망했는지 윗사람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냐는 말만 하고서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오늘 어머님 일 있었다며? 집으로 가자마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것도 아닐 테니 범인은 단 한 명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그래? 진짜 그 인간은 말 전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빠를 거다 아마. 당신이 고생 많았네.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근데 아주버님이 별말은 안 하셔?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거기서 시어머니의 거처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로 생각했거든요. 요양원에 모실지 어쩔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급하게 안 좋아지실 줄은 아무도 몰라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다. 정리할 건 해야지. 무슨 정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재산 말이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거처에 대한 고민은 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 태도에 질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저는 큰아주버님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큰아들 살리려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었는데. 왜요? 큰아주버님 어디 아프셨어요? 희귀병이라고 병명도 모른다고 그런데 애는 아프다고 맨날 잠도 못 자지. 내가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가는지 모른다. 그때 병원에서 10살 넘기기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기적이지, 기적이야. 시어머니가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간호하고 어디 좋다는 병원 있으면 전국 방방곡곡 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살아 계셨을 적에 큰아주버님께서 너는 네 엄마가 살린 목숨이다. 뭐 그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시곤 하셨어서 저희 집안 식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재산을 뭘 어떻게 정리를 하자는 건데요?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사람도 화가 많이 났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형이라서 참았지 주먹이 날아갈 뻔했다고 하더군요. 우선 내가 큰아들이니까 전체 재산의 발을 받고. 그리고 뒤이어 나온 말도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욕심이 득실득실해 보이는 그 말에 말이죠. 저는 속으로 그건 안 될 텐데 하고 생각하긴 했어요. 둘째 형님 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걔 무슨 소리세요? 형님이 반을 가져간다니. 내가 첫째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큰아주버님의 그 말에 저도 화가 나긴 했습니다. 물론 작은아주버님과는 다른 이유로 말이죠. 도대체 자기가 첫째라서 어머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럴 때만 첫째 타령을 하는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기라도 할 거예요? 내가 왜 모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첫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은 더 가져가겠다? 그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너 지금 형님한테 말 다 했냐? 이럴 때만 형님이지 아주. 형님이 형님이라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더 가져간다는 거요?
오히려 형님이라고 누리는 것만 더 많았으면서 어머님 재산도 반이나 가져가시겠다? 나는 절대 동의 못해요. 저는 큰 아주버님 입에서 반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두 집안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군요. 막장 드라마 말이죠. 아니, 아주버님 말이 좀 그렇네. 우리가 한 게 없기는 뭐가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큰아들이라고 부담 느끼면서 자주 들여다본 것도 우리고 반찬도 해다 나르고 그랬는데. 자주 들여다봤다니요. 뭐 둘째 형님네보단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이야기였습니다. 들여다볼 때도 과일 같은 거 사와서는 주고 가는 정도였어요. 길게 있으면 1시간? 그냥 얼굴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반찬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다 사왔고 그마저도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가만히 팔짱을 꼈습니다. 고작 저희보다 몇 번 더 들여다본 정도로 재산을 반이나 가져가시겠다고요? 형님은 대체 양심이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주 그냥 위아래가 없구만 없어. 형님이 형님 같지 않은데 무슨 위아래를 찾아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앞에 있던 테이블을 정말 큰 소리가 나게 내리쳤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러고는 그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도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다들 시끄러워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원래 남편은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큰 소리가 나는 것도 본인이 내는 것도 싫어하는 타입이었어서 정말 큰일 아니면 본인이 다 손해를 보고 마는 타입이었습니다. 뭔가 조금의 이득을 위해 물고 뜯고 하면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도 했고 말이죠. 아마 그래서 아주버님 두 분은 본인들끼리 정리가 되면 남편은 순순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그런 행동에 굉장히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갑자기 왜 그러니? 말로 하지 왜 테이블은 내려치고 그래?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눈치를 보더군요. 그때는 정말 한편의 코미디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아프신데 자식들끼리 재산 나누는 걸로 이렇게 싸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형제들끼리 이러는 거 진짜 부끄럽지도 않으시냐고요. 형님들이 전에 그랬던 적 있죠? 아버지가 왜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안 나눠주고 어머니한테 다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7살 먹은 어린애도 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욕심이 득실득실하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에게 주는 게 싫으셨던 거겠죠. 주고 나면 부모는 모른 척하고 어디다 내다버릴 수도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나주버님이 애써 모르는 척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저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저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한테 다 물려주고 싶은데 그래도 저것들도 자식이라고 그러지는 못하겠고 니들 어머니한테 다 주는 이유는 너도 알다시피 두 녀석 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다 줬다가 니네 엄마 모르는 척 팽개칠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무기로 주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아마 아주버님 두 분 다 짐작은 어느 정도 하긴 했을 겁니다. 왜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건 조금 충격이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긴 했겠죠. 속이 완전히 꿰뚫린 거니까요. 아버지가 정말로 너를 불러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셨었어요. 유언장? 어머니랑 같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그날 처음 들은 소리였어요. 어머님 유언장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이러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네 사람은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그 꼴 또한 정말 우스워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애초에 사망하거나 유사시 공개를 하기로 했었고 지금은 유사시라고 변호사도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바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총 80여억 원을 3등분해서 똑같이 증여한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3등분이라니. 이거 어머니 제정신일 때 쓰신 거 맞아요? 그러네. 멀쩡하지 않을 때 쓰신 거면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그 무슨 말도 안 되고 패륜적인 말이냐고요. 저 같으면 제가 부모에게 그 정도로 잘하지 못했다면 3등분해 준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하였을 것 같거든요. 본인들도 본인들이 잘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는 남편의 말에 입을 다물었던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데, 그것도 덜 준다는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나눠준다는데 그렇게 노발대발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것 같아요. 대체 양심들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아프신 걸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해도 정도가 있지. 자식 맞냐고요? 제가 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나간 시어머니의 세월이 너무 아깝고 그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는 자식들이 너무해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막내 똥사 정말 위아래가 없네? 위아래 있으신 분이 어머님을 두고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어머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면 그러면 해도 되는 거예요? 치매라서 유언장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니. 그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맞지. 그때였습니다. 이 가관인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그곳에서 가족이 아닌 유일한 타인이었던 변호사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손을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할 말을 해도 될까요? 어머님은 이 유언장을 8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고로 치매 증상이 오시기 전에 작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고요. 그때 공증까지 다 받아둔 거예요. 그제야 큰 형님네 부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둥, 이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리고 그날 이런 문제로도 큰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얼른 어머니 요양원으로 모셔. 똥오줌도 못 가리는 노인네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왜들 이렇게 멍청하냐고. 제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 들여다봐도 돼? 그 말에 제가 비웃음이 비집고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는 들여다보셨어요? 뭐? 언제는 되게 들여다보신 분들처럼 말씀하시네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아프시고 제대로 단 한 번이라도 간호다운 간호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도 한 게 없으면서 어디서 두 눈이 많으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어머니 간호 좀 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네! 유세 떱니다. 안 하신 분들 앞에선 떨어도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두 눈이 많으니 하시냐고요. 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던 작은 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우린 한 거 없으니까 앞으로도 안 하면 되겠네. 이런 소리까지 듣고서는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안 그래요? 막내 똥소가 다 알아서 해. 그럼 누가 말려? 우린 걱정돼서 한 소리인데 사람을 패륜으로 만들고 있어. 진짜 기도 안 차서. 재산 가지고 싸워댈 땐 언제고 또 죽이 잘 맞아서는 그런 소리들을 해대더군요. 정말 치가 떨리게 싫었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가 모실게. 당신한테 그 고생까지 시킬 수 없어. 고생 아니야. 나한테도 어머니는 어머니야. 내가 할 거야. 남편은 몇 번이고 만류했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힘 닿는 데까지 제가 어머니를 모셔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셨던 것, 그리고 물려주신 재산, 그 외에도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요양원에 보내고 가끔 들여다보고 그런 건 할 수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치매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을 못 알아보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하루가 멀다고 사고를 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매일 떼를 쓰셨고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형님네 두 부부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께 볼 일이 없는 거죠. 재산을 다 물려받았으니까요. 제가 정말 슬펐던 건 시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실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아들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첫째 병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오늘도 많이 울었는데. 지금 다 나았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거 참 다행이네. 나는 우리 첫째 건강만 하면 다 괜찮아. 내가 대신 아프라면 대신 아프고 대신 죽으라면 대신 죽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다행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정신이실 때는 어딘가 굉장히 생각이 많고 우울한 얼굴로 아들들을 찾으셨습니다. 둘째는 오늘도 연락이 없냐? 내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 전해달라고 했잖아. 오신대요, 곧. 정말이냐? 언제 온다든?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 다시 잊고서는 다른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사연을 쓰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네요.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정말 자식이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린 건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땅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거 너도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땅이라뇨? 저와 남편은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큰형님네 부부와 작은형님네 부부는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어머님 앞으로 고향에 땅이 있다잖아.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재개발이 돼서 20배가 뛰었다는데 너 알고 있었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했지? 아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요. 막내 도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정말 야갔네, 야갔어. 이렇게 뒤로 딴 주머니를 차려고 했다고? 우리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로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 두 부부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재개발 이슈로 20배가 뛰어서 지금 근 40억가량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저희는 몰랐거든요. 땅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연기 엄청나게 잘한다. 그거도 제대로 나눠야지.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거지. 아니, 형수님, 그게 어떻게 형님네 거예요? 공평하게 이것도 나눠야지. 공평 같은 소리 한다. 원래 고향 선산이나 땅은 큰아들이 물려받는 거 몰라? 너는 조용히 있어.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막말로 그게 법도 아니고. 야! 제가 다시 돈으로 그렇게 추하게 싸워대는 걸 볼 거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방 안에 시어머니가 계셨거든요. 혹시라도 들으실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들이 돈 문제에 득달같이 달려오신 게 얼마나 상처시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이 개자식들아! 엄청나게 큰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계시던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는 것도 놀랐지만 최근에 계속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벌떡 일어나셔서 나오신 게 더더욱 놀라웠어요. 아니, 어머님. 나 치매 걸린 거 아니다, 이 연놈들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무언가를 그 부부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든 그 두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던진 종이들을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건 언제 다 정리하신 거세요? 내가 너희 연놈들한테 내 재산 안 주려고 여태 치매인 척 했다. 사실 함께 지낸 저는 그 말을 믿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거의 보지 못해서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고 들었던 그 두 부부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던진 자료들이 치매 환자가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것들이 뭐였냐면 그동안 시어머니를 방치했던, 모시지 않으려고 서로 떠넘겼던 대화의 내용들과 그리고 유언장에 적힌 재산을 물려받은 뒤에 연락 한번 하지 않았던 증거 자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이유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고 막내 아들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다는 서류들이었어요. 아니, 어머니 이걸 어떻게... 그보다 정말 치매가 아니셨다고요? 그래,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대체 왜? 너희가 나를 버리는지 아닌지 궁금했다.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니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를 불러서 그랬다. 큰애랑 둘째는 아무래도 재산을 주기에는 영찝찝하다고. 그렇다고 막내만 주면 막내가 괴롭힘 당할 게 뻔해서 자기는 해결하지 못하고 가니 당신이 잘 좀 해결해 달라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저는 그날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토록 끝까지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지 않으셨는지도 한 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이런 인간들이라는 걸 시아버지는 아셨던 거죠. 나이를 1살, 2살 먹고 죽을 날이 다가올수록 니들 아버지가 그때 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잠도 못 자겠더구나.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하나가 이런 방법으로 자식들을 시험해보는 장면이 나와서 나도 해봐야겠다 한 거다. 그 말에 모두 벙쪄서 시어머니만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님이 아프신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봐왔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모든 말을 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고 말이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형님이 가만히 있으면 막내 동서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우리는 나서지 말자고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디서 내 탓을 해! 요양원 먼저 알아본 건 동서잖아! 저는 알아만 봤죠! 그게 그거지! 진짜 너무 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던 찰나였습니다. 그만들 못해! 니들 여기서 조용히 닥치지 않으면 이미 줬던 것도 다 반환 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네, 그랬습니다. 이미 집행이 된 유언장을 시어머니는 부를 수 있었어요. 그 유언장의 전제 조건은 시어머니의 유사시였잖아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면 그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되는 거니까 이미 받은 재산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걸 들은 큰형님네와 작은형님네 부부가 사색이 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태도를 싹 바꿔서 울고불고하며 비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참을 그렇게 빌었을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각서를 받아내고서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땅을 포함해 시어머니 앞으로 남겨진 모든 재산을 저희가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그 어떤 토를 달지도 않겠다는 것, 그 내용이 담긴 각서였어요. 두 분 아주버님은 끝까지 설득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설득이 되지 않았고 이미 받은 돈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두 사람 다 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거 꼭 김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받아라. 알겠냐? 어머니, 그게 정말 연기였다고요? 그렇게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니 저희도 정말 시어머니가 여태 연기를 했나 싶더라고요. 저희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씩 웃으시더니 그대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알 수 있었어요. 그날은 사실 시어머니가 정말 우연으로 기적적으로 정신이 돌아오신 날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자료들은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라는 것도요. 어떤 마음으로 정신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모아오셨을지 저는 그 마음이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그 각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았고 시어머니의 남아있는 모든 재산은 저와 남편의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었어요.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큰형님과 작은형님네 부부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준 돈을 달라고 할까봐 그 일이 있고 저희 부부 눈앞에 나타나지도 연락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류 작업과 증여가 끝난 한 달 뒤 정말 거짓말처럼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다 해결한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울다가 실신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큰형님네와 작은형님네 부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그때 멀쩡했던 게 맞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다시 나눠받을 수 없는지를 계속 알아보고 자기를 나름대로 수를 쓰고 다녔지만 방법이 없는 듯 했어요. 나중에는 저희에게 제발 좀 나눠달라고 사정하더군요.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형님들이 괘씸해서 자기가 누구한테 기부하면 했지, 형님들한테는 안 줄 거라고 딱 잘라 말하고 나서야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리고 업보라는 걸 믿으시나요? 사실 저는 그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을 보면 나쁜 짓을 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2개 있었습니다. 큰 형님네와 작은 형님네에 공평하게 하나씩 말이죠.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선 큰 형님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라고 했어요.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길거리를 걷던 큰 형님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제법 큰 사고였어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 후유증으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늘 붙어 있어야 했고 말이죠. 하지만 큰 아주버님은 물론 조카들 그 어느 하나도 큰형님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렇게 된 거니까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큰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이러고 누워있는 거 보니까 고소해? 라고 말입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만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긴 하겠죠. 그래도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고 다만 시어머니 마음이 어떨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치매랑 이거랑 같아?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 정신 못 차리신 것 같네요. 형님 아무도 안 돌보려고 하는 것도 다 형님 업보예요. 앞으로 감수하며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오는데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왜 업본데? 내가 뭐 어쨌는데? 라는 소리 말이죠.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네는 받은 재산으로 어디 잘못 투자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받은 재산의 반 이상을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어디 묶여 있어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없다고 저를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왜 저를 찾아오세요? 그렇게 사이 좋으셨던 큰형님한테 안 가시고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해. 그리고 그렇게 안 친했어. 저희는 못 드려요. 남편이랑 저랑 그리고 어머니랑 약속했거든요. 절대 큰 형님네나 작은 형님네에 돈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니까 애쓰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물론 바로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더 부탁하긴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찾아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조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돈에 사족을 못 쓰는 양반들이라 언제 다시 찾아올지는 모를 일이에요. 저와 남편은 절대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고 말이죠. 그리고 아마 그건 지켜질 겁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각오를 다지게 되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보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불쌍해서 눈물도 많이 났고요. 몇 번이고 무정하고 자신을 모른 척하는 자식들을 품어주려 했는데 끝끝내 바뀌지 않은 자식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만 하면 너무 슬퍼져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일은 시어머니가 계신 곳에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오곤 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조금 풀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부디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좋은 곳에서 웃으며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강한 분이니 그러실 거라고도 믿고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네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고 3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을 빨리 일구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싶은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고아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건 아니었고요. 어린 시절 일찍 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조부모님들은 동네에서 유명한 땅 부자셨어요. 게다가 자식이라곤 고모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둘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잃게 되셨을 때 2분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과 가정주부셨는데 연애로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요.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사이가 좋아 한날 한시에 그렇게 갔나 보다 하고 말이죠. 교통사고였어요. 어린이날이었다 들었습니다. 간만에 가족들끼리 놀러 가기로 한 날 유원지로 가던 길에 당한 교통사고였다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수술받는 도중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앞좌석 쪽을 덮치는 바람에 뒤에 안전띠를 하고 앉아있던 전 상처가 크지 않았어요. 그때가 제가 5살, 6살 무렵이었는데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제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그림들이 간혹 떠오르긴 해도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전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조부모님들과 고모는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어요. 다행히 좋으신 분들이었던지라 구박이나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없으니 그것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속상해 하실까봐 한 번도 티를 낸 적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조부모님은 두 분 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일찍 결혼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두 분이 살아계실 때 결혼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잖아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인연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결혼이 늦어졌어요. 한때 저는 참 사람 운이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애하면 죄다 이상한 놈들 뿐이고 결혼 날을 잡아놓으면 뒤에서 바람이 나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배신을 당하거나 속았어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가 가진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저희 조부모님들은 동네에서 유명한 땅 부자셨어요. 당연히 저에게 물려주신 재산도 상당했고 말입니다. 전 그걸 딱히 숨기지 않았어요. 사실 숨길 이유가 없는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걸 이용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가 없고 물려받은 재산만 많은 여자. 여기저기서 그 이유만으로 저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여러 번 겪고 나니 어느 순간부턴 연애하거나 친구를 사귈 때 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잘 가려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았고 말이죠. 남편은 제가 그런 생각이 확고할 때 만난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은 저희 할머니의 첫 번째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오래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가 세상을 뜨셨거든요. 저에겐 부모님이나 다름없던 분들이라 정말 고아가 된 듯 세상의 제 편엔 아무도 없는 기분에 무척 슬프고 또 할머니가 굉장히 보고 싶던 날이었어요. 평소에 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셨던 빵을 사서 들고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온종일 멍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 비가 제 마음 같기도 하고 또 그걸 피할 여력도 없었던지라 가만히 맞고만 있었어요. 우산 없으세요? 그 빵집이 있던 옆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곳에 직원이었던 남편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나왔다가 멍한 얼굴로 비를 맞고 있는 절 본 겁니다. 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가만히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쥐어줬습니다. 나중에 그날 왜 저에게 우산을 줬는지 물어봤더니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서 있어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이 꼭 할머니가 보내준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서성거렸고 결국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 그날 저한테 주셨던 우산이요. 웬 이상한 여자가 말을 거나 싶은 얼굴로 절 바라보던 남편은 제가 우산을 건네자 그제야 누군지 알겠다는 얼굴로 절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계속 들고 다니신 거예요? 절 만날 때까지? 네. 그렇게 저와 남편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사실 처음부터 데이트하고 뭐 그랬던 건 아닙니다. 남편은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엔 피했었거든요. 뭐 당연하겠죠. 그날은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멍하니 비를 맞고 서 있던 여자가 우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를 만날 때까지 그 주변을 서성거렸다는데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차를 한 잔 마실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란 결론을 내리게 됐고 말이 잘 통해서 호감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만나지 않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만약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산다면 이런 사람의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혼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혹시나 남편이 부담으로 느낄까 봐서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분을 단 하나도 개의치 않아 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긴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 어르신들에게 첫 인사를 갔던 날이었어요. 3살이 많다고? 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뭐 그러는 것 같다만 난 구식이라 그게 안 된다. 여자가 나이가 더 많은 건 싫어. 대놓고 제가 나이가 많은 게 싫다고 하시더군요.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이 훌쩍 넘은 나이였으니 임신 같은 부분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했고 말이죠. 하지만 저와 남편이 계속해 찾아뵙고 허락을 구했어요. 저는 제가 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 또 제가 부모님도 없이 혼자인 것과는 다르게 남편은 위로 형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집안도 괜찮았고 겉으로 보기엔 화목해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물론 제가 돈이 많긴 했지만 그게 전부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런 곳에는 좀 무감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댁 식구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저를 반대한 거라고 말입니다. 조건도 더 안 좋은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이까지 많은 며느리. 세상 그 어느 부모님이 반가워하겠어요. 반대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을을 자처했습니다. 안 좋은 소리를 하셔도 가만히 듣고 또 시키는 건 뭐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얼마간의 설득으로 결국 저와 남편은 결혼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네가 가진 재산을 얘기하면 얼씨구나 하면서 모셔갈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냐 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아, 그 건물이 당신 거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정말 별 감흥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듯 말이죠. 사실 남편의 그 태도에 남편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 시댁 식구들에게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는데 괜히 먼저 얘기하는 것도 자랑 같기도 하고 또 그걸 얘기한다고 크게 달라지려나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편을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을 하셨거든요. 나름 동네에선 장사가 좀 되는 편이긴 했어요. 전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노는 손도 따모하니 식당에 와서 일이라도 해. 사실 남편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서 다니던 회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삶의 모든 의욕이 사라졌을 때 도저히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었습니다. 그 이후론 하는 일이 없긴 했어요. 딱히 꿈이나 하고 싶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조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재산을 쓰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절 데려다 쓰고 거기 일손을 하나 줄여서 인건비를 낮추겠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딱히 저에게 월급을 주진 않으셨거든요. 집안일 돕는 건데 월급 같은 건 안 줘도 되지? 뭐 딱히 바라지도 않았고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노골적으로 속내가 빤히 보이는 그 말엔 기분이 나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군말 없이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사장님은 아니었어요. 한 푼 두 푼에 전전긍긍하고 혹시나 직원들이 실수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생기면 작은 일에도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돈, 돈 했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식당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고 한 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직원들만 쪼며 성질이란 성질은 다 부리고 있을 때 제가 그 건물을 샀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몰래 말이죠. 그러곤 월세를 낮췄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른 직원분들과 정이 쌓이기도 했었고 하도 성질을 부리시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좋아지긴 했었고요. 물론 잠시였지만요. 사실 그 식당에서 계속 일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실은 그 건물의 주인이란 사실을 밝혔을지도 모릅니다. 묻어난 저도 점점 버티기 어려울 만큼 시어머니의 짜증은 날로 심해졌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제가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한 임신이라 병원에선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손자에 그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시어머니는 그날로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의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선 아이는 엄마 손에서 커야 한다며 저보고 살림만 잘 살라고 하셨고 말이죠. 뭐 그렇다고 시집살이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면 나가서 음식을 하고 집 청소를 하고 손님들을 모시고 그런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남편은 둘째거든요. 위로 형이 있고 당연히 저에게도 형님이 있어요. 하지만 형님에겐 그런 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교수였거든요. 남의 시선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셨던지라 교수인 첫째 며느리를 정말 많이 예뻐라 하셨어요. 당연히 저와는 아주 많이 다른 태도로 말이죠. 대놓고 차별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던하고 그런 거에 크게 상처받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노골적인 차별 앞에선 저도 마음이 상하긴 했어요. 네가 첫째 생일상 좀 차려라. 제가요? 왜? 싫으냐? 하나뿐인 손이 똥서 생일상 차리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잖니. 제 생일은 단 한 번도 챙겨주신 적도 없고 말로라도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신 적 없으셨던 분이 어느 날은 형님 생일상을 저에게 차리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전에 형님이 제가 한 음식이 입에 맞는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절 시집살이 시키신 건 시어머니뿐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여동생도 하나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그 시누이가 참 유난히 심했습니다. 언니, 나 귤 먹고 싶은데 귤 좀 사다 줘요. 언니, 나 오늘은 잔치국수 먹고 싶은데. 언니, 저 친구들이랑 있는데 지갑을 안 들고 나와서 여기 와서 계산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를 무슨 종이나 비서 부리듯 부렸어요. 가족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걸 저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조건이 모자란데 받아준 거니까 조금 그렇게 대우받아도 참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참으니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간 마음으로 받아주겠지 하는 제 생각은 정말 완전히 착각이었던 겁니다. 제가 참 순진했죠. 그 무렵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실 시어머니의 식당 건물의 건물주가 저란 사실을 다 밝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확 다 말해버려. 난 아직도 그걸 말하지 않고 사는 네가 제일 신기하다. 그런데 그걸로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뀐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환멸날 것 같아서 그게 겁이 나서 말 못하겠어. 그러면 이대로 계속 부당하게 당하고 살 거야?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사이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아주버님이 빚더미에 앉게 생긴 겁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고 했어요. 그건 정말 함부로 서주는 게 아닌데 아주버님이 참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다더라고. 남편이 착잡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힘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아이들을 형님이 맞는 걸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으면 모를까. 전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알아. 근데 당신 가족이면 내 가족이기도 하잖아. 내 가족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게다가 애들도 너무 안 됐고. 아주버님네 식구들과 딱히 막 엄청나게 각별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께 처음으로 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놀라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제야 해. 진작 알았으면 어머니나 아가씨도 동서한테 함부로 못했을 텐데. 사실 형님의 그 이야기도 반갑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게 부당하다는 걸 그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봐와 놓고서도 방관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로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돈 주니까 이런 안 좋은 소리도 다 들어라 하는 것 같잖아요. 1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말 한 번 얹지 않고 빌려줬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 저에게 제가 민망해할 정도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다들 모른 척 해주세요.
인제 와서 "사실 저는 돈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했고 그쯤에 시누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잠하기도 했고 말이죠. 아, 이쯤 되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그러고 당하고 사는 동안 남편은 가만히 있었나 하실 텐데 당연히 아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말을 들어먹지 않은 거였죠. 남편은 제가 원하면 가족과의 왕래도 끊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 전 가족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가족들 사이를 끊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조금의 심술도 섞여 있긴 했어요. 만약 그 시기에 제가 돈이 있다는 걸 밝혔으면 아마 시누이의 결혼 자금을 보태야 할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최고로 해서 보내고 싶어 했는데 시아버지가 우리 집이 그 정도 여유는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해가야 무시를 안 당한다니까요. 그런 걸로 무시하는 집안이면 시집 보내면 안 되지. 참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상적인 얘기만 하시네. 뭐든 분수에 맞춰서 해가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가랑이 찢어져.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긴 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여유가 안 되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가 저렇게까지 결사반대하시는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없이 입을 삐죽이며 왜 그 정도도 못해주냐 찡찡대고 있는 시누이를 보고 있자니 제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는 정말 곧 죽어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또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한동안 그런 말을 꺼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또 하더군요.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고 슬슬 가게 나와서 일을 좀 돕거라. 이제 해가 바뀌면 아이가 4살이 됐는데 벌써 엄마 품에서 떼어놓고 싶지도 않았고 또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다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곧 4살인데 벌써 떼어놓는 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게 빠른 게 아니다. 남들은 2돌 때부터 맡긴다던데. 그래도 저는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엄마 없이 커서 그런가 떼놓기 힘들 것 같아요. 언젠간 학교도 보내고 다 해야 하는데 유난 떨지 말고 식당 나와서 일 거들어. 요즘 같은 시국에 일손 하나라도 줄여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냐. 아니, 막말로 제가 돈이 많다는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남편 벌이도 빤한데 며느리한테 자기 인건비 아끼자고 나와서 일을 하라니요. 왜? 꽁으로 일하기 싫어? 나중에 네 식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와서 일 배운다 생각해. 하는 일도 없이 평생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팽팽 놀면서 살 건 아니지 않니? 그래서도 안 되고. 제가 그래도 나가기 싫어하는 눈치자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도 다시 취직을 할까 생각 중이라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취직? 네가 뭘 할 줄 알아서 취직을 해? 그렇게 오래 쉰 아줌마를 누가 받아준다고? 다행히도 받아준다는 곳이 있어서요. 아이랑 좀만 더 같이 지내다가 아는 분 회사에 나가기로 해서요. 물론 다 뻥이었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자 화도 내고 막말도 해봤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아서 결국 남편까지 나서야 했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식당인데 왜 이 사람한테 강제로 도우라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된다고 아버지도 저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실 먹고 살자고 하는 식당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집안은 부자까진 아니었지만 굳이 따지자면 여유로운 편에 속하는 집이었고 시아버지도 연금이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었고요. 식당을 써서 버는 돈은 온전히 시어머니의 사치와 그리고 본인 주변인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한 용으로 쓰였습니다. 그걸 저희 중 그 누구도 모르지 않았고 말이죠. 나중에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하기 싫다는 사람에게 식당 일을 시키지 말라고 나서자 결국 시어머니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러는 와중에 저에 대한 앙금이 더 깊어진 건 당연했지만 말입니다. 다 늙은 시어머니 이겨서 좋겠다. 이기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식당 일이 적성에 맞지도 않고 하기도 싫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니? 그런데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림의 보탬이 되게 다른 일을 할 거고요. 그 후로 한동안 조용했던 저에 대한 각종 트집이 더더욱 심해지긴 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죠 뭐. 하지만 저도 그 무렵엔 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오늘 약속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청소 좀 하라면 원래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당장 달려와서 해야지. 말이 많아. 당장 와.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저에게 100통 가까운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징하죠. 여기서 말려들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런 시집살이를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지지 않으려 했고, 그게 시어머니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듯 했어요. 아주 괘씸해 하시면서 절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셨거든요. 하루는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프니 데리러 오거라 하면서 절 식당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다른 일로 부르셨으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몸이 아프시단 분을 모른 척할 수 없어 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저에게 고무장갑을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식당 김치 담그는 날인데 네가 좀 도와야겠다. 아프신 거 아니었어요? 그니까 내가 아파서 못하니까 네가 해야지. 거기까지 가서 아프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른 척하고 올 수 없어 김치를 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도 아파 보이지 않는 얼굴로 제 뒤에 서서 사사건건 간섭하며 절 부려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도 않는 거짓말로 사람을 불러내 일을 시키는 일이 잦아졌어요. 남들이 들으면 저보고 등신 같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한두 번 당했으면 그냥 그런 소리를 해도 모른 척하지 왜 매번 가서 당하고 오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늘 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적이 있긴 해요. 언니, 이것 좀 들어주세요. 또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나간 자리엔 한껏 쇼핑한 듯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쇼핑한 짐 들어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팔이 아파서 이걸 들 수가 없잖아. 팔이 아픈데 쇼핑은 왜 나오셨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니? 어른이 아프다고 하면 군말 없이 짐을 들어야지. 여기 아가씨 계시잖아요. 어머, 언니, 전 언니 같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게 뭔데요? 저는 힘도 없고 또 딱 봐도 언니 팔뚝 반만한데 저렇게 무거운 짐을 어떻게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쏟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 버리고 오세요. 전 못 들어드려요. 하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놀라서 잠시 아무 말이 없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리치는 게 들려왔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후에 저에게 더 난리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음에는 또 무슨 머리를 어떻게 써서 절 부려먹을지 겁이 났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그런 걱정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날은 형님의 생일이었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형님의 생일에 제가 와서 미역국을 끓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일에 그 정도 해드리는 건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좋은 날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갈비찜도 좀 해라. 잡채도. 재료는 다 사놨다. 미역국만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국만 가지고 밥 먹을 거니? 사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녁에 가족들이 다 오기로 한 상태에서 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오늘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곤 하라는 건 다 했습니다. 간이 짜다. 너는 손이 왜 이렇게 작니? 사람이 몇 명인데? 차라리 방 안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옆에 붙어서서 사사건건 간섭이랑 간섭은 다 하더군요. 최근에 저를 닥달하지 못한 걸 이번 기회에 다 하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와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서 성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긴 했습니다. 제 성격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절 위해서라도 말이죠. 오기로 한 식구들이 하나 둘 시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근데 갈비찜이 좀 짜 보인다. 신우이는 오자마자 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그날 그렇게 두고 온 걸로 아직도 앙금이 있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 다음은 시아버지였어요. 둘째가 와서 음식을 했니? 아, 네. 애들 시키지 말라니까. 아님 밖에서 먹어도 될 걸 굳이 집밥 먹자고 하더만.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제 음식을 좋아한다는 건 다 핑계고 오로지 절 고생시키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말입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마음 같아선 제가 언제요? 라고 말대답하고 싶었지만 어른들도 다 계시고 또 좋은 날이니 정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놀란 건 형님인 것 같았어요. 형님은 제가 아주버님의 빚을 대신 갚아준 그날 이후 그 누구보다 제 눈치를 봤거든요. 물론 고마워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동서가 이걸 다 했어? 형님 생일인데 뭐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날 부르지. 이걸 혼자 다 어떻게 고생했겠네. 괜히 미안해. 형님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소날의 동서가 형님 생일 상 좀 차려줄 수 있지. 뭐가 그렇게 미안해. 하여간 넌 착해 빠져서 문제라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형님은 오히려 더 불편해 보이는 듯 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에게 고마워 죽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날 남편은 야근으로 오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뒤늦게 합류했어요. 아주버님도 제가 음식을 다 했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그런 장면을 보고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하긴 했습니다. 너나 큰애나 왜 이렇게 둘째 눈치를 봐? 너 쟤들한테 안 좋은 소리 아니? 제가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안 좋은 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뭐라 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시아버지가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밥 먹자고 대화를 끊으셔서 그 얘긴 일단 중단됐습니다. 전 잠시 고모에게 전화가 와서 먼저 식사하시라고 한 뒤 고모와 전화 통화를 한참 하고 다시 식사 자리로 갔어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무슨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해? 누구니? 아, 고모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뭐라 더 말은 하지 못하고 못마땅한 얼굴로 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형님이 다 먹은 밥그릇을 들고 일어섰어요. 왜? 뭐 더 줘? 시어머니는 저에게 뱉던 그 날카로운 말투와는 180도 다른 다정한 말투로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역시 동서가 음식을 너무 잘해요.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먹으려고요. 밥솥 저기 있죠. 밥을 딱 맞게 해서 남은 밥이 없었거든요. 그걸 말하려고 입을 막 댔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 있는 밥그릇을 빼서 형님에게 건넸습니다. 순간 형님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넌 나중에 먹거라. 그러니까 손이 그렇게 작아서 원 내가 넉넉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니? 순간 정말 서러운 마음에 무슨 말을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음식도 다 내가 했는데 그걸 먹지도 못하고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또 먹는 걸로 이러니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서러움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 언니 울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인 걸 신우이가 보고 묻더군요. 뭐 이런 일로 우냐는 말투로 말이죠.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아, 아니요. 없으면 저는 더 안 먹어도 돼요.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동서 먹어야죠. 형님이 놀라서 제 눈치를 살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밥이야 금방 되는데 뭐 오늘 생일인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자 얼른 먹어. 얘는 괜찮어. 아니, 제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왜 본인이 결정하냔 말입니다. 그런 말도 울컥해서 하지 못했어요. 지금 말을 하면 눈물이 같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눈물을 참느라 잔뜩 굳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형님이 화들짝 놀라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동서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형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무릎을 꿇듯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 형님의 모습에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가 놀랐어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얼른 일어서 밥은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깟게 뭐라고 얘한테 네가 무릎을 왜 꿇어? 그러니까 큰언니 좀 오바다 이건. 사실 형님이 그러는 건 저도 그러시지 말라고 말리고 싶긴 했지만 시어머니 말이 다시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깟 밥은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전 나중에 먹으라고 쫓아내고 형님은 지금 먹여야 하고 말이죠. 게다가 이미 한 그릇을 다 먹은 사람을요. 동서,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미안해 정말.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저에게만 사과하셨어요. 그런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했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형님이 이 정도로 저에게 미안해할 일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버님까지 거드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괜히 생일은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했어도 밖에서 먹자고 했었어야 하는 건데 재수 씨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아주버님까지 그렇게 나오시니 모두들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이더군요.
너희 둘 다 왜 이러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절 바라보셨어요. 네가 쟤들한테 뭐라고 했어? 결국엔 또 제 탓이더군요. 아니, 설사 제가 뭐라고 한들 저 두 사람이 저에게 저렇게 절절맬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푹 쉬자 형님이 결국 참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보증 잘못 쓴 것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그건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당사자를 찾아서 해결한 줄로만 알고 계셨어요. 제가 갚아준 건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게 왜? 그 돈 다 동서가 갚아준 거예요. 형님의 그 말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모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거 1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둘째 언니가 어떻게 갚아요? 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재수 씨가 갚아준 거 맞아요. 저희 재수 씨 아니었음 지금 이혼하고 저 혼자 빚 갚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재수 씨한테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벌 받아요, 우리. 사실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도 아니고 부모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 무시했던 며느리가 10억이 넘는 돈을 턱턱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자산가란 사실을 말입니다. 얘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갚아줬단 말이야. 동서 조부모님께서 굉장히 부자셨대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식당 건물도 사실 동서가 주인이에요. 어머니 예전에 왜 건물주가 월세 올린다고 했다가 주인 바뀌고 오히려 월세 낮춰줘서 좋다고 하셨던 적 있죠? 그거 동서가 건물 사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형님의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모두 너무 놀라서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아니 둘째야, 이게 다 정말이냐? 네. 사실 이렇게 밝힐 계획은 아니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성격을 버리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의 입을 막아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기 위해 어차피 조만간 다 얘기할 생각이었고요. 그 중요한 걸 왜 여태 꽁꽁 숨기고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그냥 굳이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제가 돈이 많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어서 그게 싫기도 했고요. 시누이는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꾹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큰 돈을 선뜻 내주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작은 애가 큰 마음 줬구나. 이걸 뭐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지 원. 이미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많이 고맙다고 얘기하셨어요. 괜찮아요.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이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전히 믿기지 않는 얼굴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집으로 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그 정도로 막 나오실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뭐 사실 많이 상처받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지만 저에겐 남편과 딸아이가 세상 전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절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건 조금 웃기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누이는 그렇다 쳐도 그간 절 그 정도로 괴롭혀온 시어머니는 본인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저에게 대면대면하게 구실 줄 알았거든요. 그냥 더 이상 괴롭히지만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대단하신 분이긴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왔니? 정말 하루아침에 저게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노골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바라셨어요. 이번에 우리 가게 확장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지 뭐니. 가족끼리 꼭 월세를 받아야 하겠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그거마저 예전 같았으면 어디서 어른 말을 무시하냐며 노발대발했겠지만 저에게 아무 소리 하지 못한다는 게 달라지긴 했고 말입니다. 시누이도 툭하면 제 앞에서 뭐가 가지고 싶네, 누구는 뭐가 있네 하면서 노골적으로 뭔가를 바라다가 계속 반복이 되어도 제가 그걸 해줄 생각이 단 하나도 없어 보이자 결국 분통을 터뜨리긴 했습니다. 아니, 큰오빠는 10억이 넘는 빚도 턱
턱턱 갚아주면서 전 왜 차 한 대 뽑아달라는 얘기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설마 언니 예전에 내가 서운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고 더도 말고 차 한 대만 뽑아줘요. 네? 더도 말고라는 말이 애초에 믿기지 않았어요. 제 돈을 보고 접근해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런 부분에선 도가 텄거든요. 신의 같은 사람은 한 번 해주면 끝을 모르고 바랄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해주지 않아도 그럴 사람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포기도 모를 사람이었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럴 걸 예상하고 더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어머니나 아가씨가 생각보다 더 뻔뻔하고 노골적이네. 이래서 동서가 얘기하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괜히 나 때문에 또 미안하게 됐어. 형님이 또다시 저에게 사과하는 상황이 되고 말긴 했어요. 자꾸 죄송해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라 더 이상 그러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터질 게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그 건물에 건물주란 이유로 새들어 있는 다른 가게들의 월세를 마음대로 올려 자신이 대신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나 다름없거든요. 제가 용서해줘도 준 쪽에서 문제로 삼으면 일이 커지는 문제였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되자마자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사과드렸고 더 올려받은 월세를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통보했어요. 그 건물 팔았어요. 이제 제가 건물주 아니니까 그 건물과 관련해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진짜 잡혀가세요. 그걸 왜 팔아? 그럼 새 건물주가 월세 다시 올릴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왜 하셨어요? 저는 이제 돈과 관련해서는 어머니랑 아가씨랑은 아예 얽힐 일 없을 거고 이야기 듣지도 않을 거니까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했는데도 한동안 요구는 계속됐답니다. 결국 남편까지 나서서 연을 끊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조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나마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돈돈거렸죠. 그 전에 절 괴롭힐 때도 참 집요하다 싶었는데 이 문제는 더하더군요. 아니, 가족이라며. 가족들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제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한두 번 겪어요. 한 번 해주면 계속 바라실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한 말을 결국 입으로 뱉어냈습니다. 저를 이 말까지 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징글징글했어요. 어머니랑 아가씨 계속 이러시면 저 정말 애비랑 한국을 뜨던지 이혼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는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 같으면 죽고 말겠다.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지금 누가 할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결국 시아버지까지 나서고 나서야 더 이상 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겐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고 아가씨에겐 이럴 거면 집에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거든요. 그리곤 저에게 면목이 없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실 이걸로 끝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언젠가 다시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생길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으로는 그래도 설마 가족인데 언젠가는 좀 해주겠지 하고 생각할 거로 말이죠. 하지만 전 정말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미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턴 쉽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남편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시집 잘못 와서 고생한단 말을 요즘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마음이 쓰입니다. 오히려 그런 엄마 밑에서 이렇게 바르게 자란 남편이 요즘은 존경스러울 지경인데 말이죠. 아무튼 지금은 그 정도로 마무리돼서 조용하긴 합니다. 남편이 저만 원한다면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연을 끊겠다고는 하는데 가족이란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연도 아니고 또 가족의 연을 어떻게 함부로 끊으라 마라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외국으로 나가는 건 고려 중이긴 합니다. 남편 회사에서도 주기적으로 해외 발령을 나갈 직원들을 찾고 있기도 했고 저도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고 말이죠. 물론 지금은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요.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게 결론이 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남편과 헤어지지 않는 이상 남편의 가족들에게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런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사연이 굉장히 많이 길어진 것 같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털어내듯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해진 것 같긴 해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세요.